어느 무능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무능한 주제에 허황된 생각에 빠져버린 나머지 사업을 3번씩이나 말아먹으면서 아내의 속이나 썩이던 작자였죠. 아들이 3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나자 그 집 엄마가 나서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점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이혼장을 던졌죠. 내 아들이 사업을 줄줄이 말아먹는 원흉이자 아들 수명까지 빨아먹는 애군 덩어리가 다름 아닌 며느리라는 점괘가 나왔다면서 말이죠. 그날 며느리는 어째서인지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무당의 점괘대로 그 집 며느리가 원흉이자 애군 덩어리였던 것이 맞았을까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며느리에게 펼쳐진 앞날은 온갖 고난과 역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이은 기적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사연을 간직한 저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이사를 참 많이도 다녔더랬습니다. 군인 장교셨던 아버지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실 때마다 가족인 저와 어머니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보통 저처럼 이사를 많이 다니는 어린이들은 대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기 마련입니다. 한 동네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가 없기에 동네 친구들을 깊게 사귈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 나이에 매번 새 동네와 새 이웃들에게 적응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희한하게도 그런 외로움이나 적응의 어려움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워낙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인 까닭이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사가는 동네의 이웃집들마다 늘 뜻밖의 행운이 뒤따랐던 덕분이 제일 컸어요. 돌아보면 정말 그랬었습니다. 저를 잘 대해주시는 이웃분들께는 크든 작든 좋은 일이 항상 생겼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늘 환영받는 아이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갔던 동네에서의 일인데요. 건너집 할아버지께서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는 소식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처음 만난 제 손에 알사탕을 한 주먹씩이나 쥐어주셨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주는 거란다. 이 할애비 말 잘 알겠지? 네, 할아버지. 사탕 조금씩 아껴 먹고 나서는 양치질도 꼭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참 씩씩해서 보기가 좋구나. 헌데 우리 꼬마 숙녀가 올해로 몇 살이랬더라? 국민학교 2학년이에요. 아이고, 그럼 우리 손주랑 동갑이겠구나. 할아버지네 손주도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않았다면 꼬마 손녀랑 똑같이 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을 거거든. 왜요? 할아버지 손자가 어디 많이 아파요? 림프종인지 뭔지 아는 몹쓸병 때문에 학교도 입학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란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금방 다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여하간 앞으로 이웃 사촌지간으로서 우리 한번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꾸나. 네, 할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침 며칠 뒤에 저희 집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끼고 또 아껴 먹던 알사탕을 조상님의 제사상에 올렸어요. 이사 오던 첫날에 건너집 할아버지께서 제 손에 한 주먹 쥐어주셨던 사탕이었죠.
그 사탕을 제사상에 올려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른 나아서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저랑 같이 씩씩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 제 기도가 조상님들께 닿았던 모양이었을까요? 계절이 2번쯤 바뀌었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길이니 오늘은 수업이 일찍 끝난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일찍 집에 돌아오는 걸 보면. 네, 할아버지. 토요일이라서 일찍 끝났어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오늘따라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고 말고. 우리 손주가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월요일 되면 퇴원할 예정이란다.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렇단다. 오랜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차도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꼬마 숙녀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던 바로 그날부터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마침내 병을 다 이겨내었어. 아무래도 꼬마 숙녀님은 우리 동네를 찾아와준 소중한 귀인이 모양이야. 림프종. 그러니까 일종의 어린이 암으로 인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던 할아버지의 손자가 마치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신기한 일이었죠. 물론 그런 좋은 일은 단순히 할아버지 댁에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 옆집에는 주말마다 저와 놀아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대학생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언니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이 생겼어요. 원래는 국비 유학 대상자에서 탈락해서 유학의 꿈이 좌절된 상황이었는데 저랑 친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비 유학 대상자로 추가 선발이 된 덕분에 기적처럼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밖에도 제가 하교할 때마다 종이컵에 떡볶이를 공짜로 챙겨주셨던 허름한 분식집 아주머니는 갑자기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된 덕분에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음번 동네로 이사를 갈 무렵에는 건물을 한 채 올릴 수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도 제 주변의 행운과 복이 깃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었죠. 반면에 저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에게는 꼭 크나큰 악운이 따랐고요. 아무튼 제 덕분에 복을 입은 이웃들께서는 저를 두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님의 공덕 덕분에 온 세상을 길성으로 비추고 다니는 귀인이라고 말이죠. 다만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이웃분들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있잖아요, 아빠. 저희 집안 조상님들은 엄청 훌륭한 분이셨던 거 맞죠?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니?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옛적에 저희 집 조상님들께서 쌓은 공덕 덕분에 제가 주변에 길성을 비추고 다니는 귀인이 된 것 같다더라고요. 이 아빠가 동네 아저씨들이랑 단합대회도 할 겸 소주 한잔 나누면서 집안 자랑을 좀 했었는데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딸을 귀인이라고 하는 모양이야. 그랬구나. 어쨌든 저희 조상님들이 엄청 훌륭한 분들이란 건 맞는 얘기죠. 그렇다니까.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무신 집안이잖니. 우리 가문의 시족격이 되시는 삼형제 조상님들께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던
훌륭한 장군님이라는 건 사실이란다. 임금님께서도 그 공을 높이 사서 우리 가문의 성씨를 직접 내려주셨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아빠도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거야. 조상님들의 얼을 받들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싶었거든. 우와, 그럼 삼형제 시조님들께서 어쩌면 저희 집안의 수호신이 되셔서 후손인 저를 늘 지켜주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한테 잘해준 분들께는 복도 내려주시고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우리 딸도 조상님의 공덕에 먹칠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네, 아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요. 알고 보니 저희 집안에는 그런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 깃들었던 기적 같은 행운들이 어쩌면 조상님들께서 저를 굽어 살피고 계셨던 덕분일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이에 저는 한평생 조상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언제 어디서든 구김살 없이 싹싹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로 자랐고, 그러한 삶의 태도는 여러분들께 사연을 보내드리는 지금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아무튼 이처럼 조상님들의 공덕 덕분에 주변에 늘 복과 행운을 선사하는 사람이었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수 온 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댁은 과거에는 꽤나 명망 있는 명문가 가문이었지만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에는 이미 오래전에 평범한 집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저런 사정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예비 시모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20년 단골이라는 무당한테서 점괘를 받아가지고 오더니 예비 신랑 몰래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일전에 나한테 적어주었던 생년월일 말이다. 그거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한 거지? 네, 어머님. 태어난 시각까지 정확하게 적어드렸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의 결혼을 반대하려고. 결혼을 반대하시겠다고요? 그래, 이거 사. 내가 20년 단골인 아주 용한 무당한테서 너랑 우리 아들의 점괘를 받았는데 둘 사이의 궁합이 아주 극악이라더라. 너랑 결혼식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부로 우리 아들 인생이 재수온 붙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래. 어디 그것뿐인 줄 아니? 너는 불이고 우리 아들은 바짝 마른 나무라서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 우리 아들한테 불이 붙어버릴 거래.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급세를 맞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씀은 제가 아드님을 잡아먹을 사람이라는 뜻인 건가요? 당연하지. 하여간에 난 우리 외동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파혼하고 내 아들 곁에서 썩 멀어지거라. 그럼 일단 저랑 그 무당한테 같이 가보시죠. 네가 그 무당을 직접 만나서 뭐하게? 어디 제가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점괘는 벌써 내가 다 받아왔으니까. 그 점괘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전 지금껏 주변에 길성을 비추는 귀인이라는 말을 숱하게 들으면서 살아왔어도 주변에 애군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같이 가서 점괘가 틀린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 저의 말을 시모는 귓등으로 듣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를 아들 자식 팔자망칠 애군덩어리 취급하면서 파혼하기를 계속 종용했죠. 물론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건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기어이 저희를 파혼시켜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팔자 망가지고 심지어 삶아져서 객사하는 것보다야 파혼 쪽이 훨씬 낫지 않겠니? 우리한테 넌 그냥 애군덩어리야. 애군덩어리는 일찍부터 그 싹을 잘라내는 것이 맞는 일이고. 좋습니다. 아드님이랑 결혼 안 할게요. 대신 위약금은 전부 여사님이 내주셔야겠습니다. 파혼하는데 위약금까지 내야 돼? 대체 무슨 위약금이라디? 예식장이랑 웨딩 촬영 예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예약들을 전부 다 줄줄이 취소해야 하잖아요. 예약을 취소하면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그걸 왜 내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파혼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건 그야 물론 내가 파혼시키는 것이기는 하지. 그럼 얘기 끝났네요. 위약금은 파혼을 원하는 쪽에서 전부 지불하는 것이 맞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파혼을 단행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랑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의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시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것이 뻔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 조상님들께서도 시모에게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셨던 모양인지 저를 만나고 돌아가던 시모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시모의 몸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시모가 혼자 직접 운전하던 차는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폐차를 하게 되었죠. 그 사고는 평소 무속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모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예비 며느리감에게 악담을 퍼붓고 돌아가던 길에 생사를 오갈 뻔한 큰 교통사고를 겪었으니 무속신앙에 심취한 시모 입장에서는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늘이 크게 노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마침 예비 신랑이 흔들리는 시모의 마음을 정확히 찌르고 나섰습니다. 그것 보시라고요. 엄마가 심보를 나쁘게 쓰니까 하늘이 화가 나셔서 엄마한테 경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목숨까지 거두진 않겠지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땐 진짜 큰 벌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는 너는 하필이면 왜 그런 애군덩어리한테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서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느냐고. 엄마의 말로 제발 하늘의 뜻을 그만 좀 거스르세요. 원래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하늘에 맺어준 저랑 그 사람의 인연을 엄마가 못 끊어놓아서 안달이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고요. 그치만 그 무당이 말하기로는 너희대로 결혼식 올리면 인생 팔자도 꼬이고 심지어 삶아자 객살 위험까지도 크다고 하잖니. 엄마는 하늘이 더 무서우세요? 아니면 그까진 무당의 말이 더 무서우세요? 그거야 당연히 하늘이지.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한들 결국엔 하늘 아래 하룻강아지일 뿐이니까. 그럼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지엄한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실지, 아님 무당 말만 믿고 따르다가
진짜 제대로 된 큰 벌을 받던지. 너 지금 엄마를 겁주려는 거야? 하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엄마가 끝까지 결혼 반대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람이랑 파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 엄마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거든요. 부모 자식의 천륜이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천벌일 테고요. 그날 단호한 예비 신랑의 말은 시모에게 아주 딱 들어맞는 특효약과도 같았습니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시모 입장에서는 한남 무당보다 훨씬 큰 존재인 하늘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더욱이 시모는 가장 큰 천벌인 아들과의 의절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이자 한평생 외동아들 단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덕분에 기가 팍 꺾인 시모는 며칠 뒤 저를 찾아와서 그간의 모든 잘못을 사과했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2가지 약속을 아주 단단히 받아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난 점괘를 들먹이면서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2번째 약속은 저와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는 즉시 분가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다행히도 시모는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점괘 얘기는 입에 담지도 않은 채로 저희의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시골 산동네에 있는 시댁이 아닌 서울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심지어 시모가 무리해서 마련해준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였죠. 시모와 저의 첫 번째 다툼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셈이라고나 할까요. 이후로 한동안은 참 평온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직장 생활에 충실한 덕분에 입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대리로 승진했고요.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당시 남편은 물류 유통업 분야 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업계에서 능력 좋기로 소문난 이사님께는 새로 구상 중인 자기 사업 동업자로 저희 남편을 지목한 것이었죠. 제 남편 입장에서는 유달리 업무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동업 제안을 했던 이사님은 그만큼 능력이 특출난 분이셨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님께서 제 남편에게 길성을 비추어 주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와의 첫 번째 다툼에서 승리하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 저를 위해 시모의 길을 꺾어주었던 덕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이사님을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은 이사님께서 직접 모두 마련해 오셨으니 제 남편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해에 조류 독감이 창궐해서 양계장에 있던 닭들이 전부 폐사를 해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시작했던 사업은 닭고기 유통업이었고요. 즉 남편은 일종의 자연재해와도 같은 가축 전염병 때문에 사업을 쫄딱 말아먹은 채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사업 자금을 이사님이 모두 마련했었던 덕분에 제 남편은 재산을 잃지도 않았고 빚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나름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망하는 과정에서 금전 한 푼의 손실도 없었다고 한들 역병으로 인해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으면 의기소침해질 법도 한데 그런 좌절감을 꿋꿋하게 이겨내고서는 이번엔 혼자서 스스로 2번째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제서야 밝혀진 아주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내인 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사실은
바로 제 남편이 아주 심하게 운이 없는 편이라는 것이었죠. 제 남편이 혼자서 스스로 구상하고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은 소고기 납품업이었어요. 품질 좋은 한우 소고기를 마진율을 줄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었죠. 남편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전망은 밝았습니다. 때는 마침 우리나라에 웰빙 열풍이 한창이던 참이었고 그 열풍의 일원으로서 먼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산 소고기가 아닌 건강한 한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바로 그 해에 구제역이 창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산농가들이 폭삭 주저앉고야 말았고 제 남편은 두 번째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는 없었죠. 바로 그 시점에서 제 남편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운이 아주 심하게 나쁜 사람 치고는 마음 심지가 쓸데없이 너무나도 굳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두 번의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으면 슬슬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 인간은 벌써 세 번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그동안 내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 사업은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까 다행이네. 앞으로는 얼른 재취업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자. 당신 말 맞다나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사업 망하면서 크게 반성한 거 아니었어? 당연히 반성은 했지. 내가 사업을 두 번씩이나 망한 이유는 그놈의 역병 때문이었잖아. 조류독감이랑 구제역이 새로 발견된 역병도 아니고 예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심성이 없었어. 그래서 당신 설마 또 사업을 해보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한 번만 더 믿어주라. 이번엔 진짜 안정적인 사업이야.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위험성도 전혀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벌써 두 번씩이나 실패했었잖아. 아무리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두 번씩이나 잘 안 됐다는 건 애초에 당신이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니까 허튼 생각 말고 얼른 재취업해서 다시 열심히 직장 다닐 생각이나 해. 내가 한평생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 우리 가문은 누가 부흥시키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보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이 지금이야 평범한 집안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소리 듣던 집안이었잖아. 그런 집안의 후손으로서 가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편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운이 심하게 나쁜 사람 치고는 마음 심지가 쓸데없이 너무나도 굳은 사람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심지의 중심에는 시댁의 과거 내력이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두 번씩이나 실패를 겪었으면서도 기어코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천석군 만석군 소리를 듣던 시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물론 저는 들고 나서서 한사코 반대를 했죠. 가문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도 사업가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의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사업가의 기질이 없는 남편이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좋게 봐주고 응원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다그치고 화를 내며 반대를 한다고 한들 남편의 안 좋은 방향으로 굳은 심지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시작한 세 번째 사업은 수입 물품 유통업이었어요. 외국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우리나라 무역업체가 국내로 들여오면 남편네 회사가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물건을 납품해주는 일종의 중개업이었죠. 그 일은 남편 말 맞다나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니만큼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위험은 전혀 없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냐고요. 국내에 수입된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던 바로 그날 생산지인 외국에 전쟁이 터져버렸는 것을요. 그 바람에 남편네 회사는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로 허공에 돈만 날려먹은 꼴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오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폐업은 이전의 폐업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일전의 두 사업이 망할 때는 최소한 운이 안 좋아서 억울하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폐업의 원인은 제 남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직원들이 그 물건의 생산지는 전쟁 위험이 크니까 다른 공장 쪽 제품들과 계약하자면서 한사코 말렸지만 남편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자기가 지목한 제품과 계약하겠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더라지 뭐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계약한 결과가 바로 전쟁과 폐업이었고요. 또한 졸지에 저희 집도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번엔 가산을 제대로 축낸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생겨버렸거든요. 이에 격분한 저는 남편에게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사업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말렸잖아.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 잘못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도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똑같은 변명이 대체 몇 번째인 줄은 아니? 더군다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엔 운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더만. 직원들이 다들 말린 계약건을 당신이 억지로 우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면서. 그럼 이번에 망한 건 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잘못이고 책임인데 왜 자꾸 엉뚱한 변명이나 해대는 거냐고. 나라고 뭐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공장이 잿더미가 되어버릴 줄 알았냐?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건 직원들 잘못이 훨씬 커. 사장이 판단을 잘못했으면 직원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말렸어야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 당신 말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굳이 그 나라에 전쟁이 안 났어도 조만간 회사 문 닫을 건 이미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겠구만 뭘. 뭐가 어쩌고 어째? 왜? 내 말이 틀려? 자기 잘못을 애꿎은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사장 밑에서 회사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고. 올해 망하나 내년에 망하나 그 차이밖엔 없겠지. 아무튼 난 분명히 반대한 일이고 당신이 혼자 고집을 부려서 몰래 시작한 사업이었으니까 이번에 생긴 빚은 전부 당신 혼자 책임져. 우리 엄마가 이번에 생긴 빚들 전부 다 갚아주시기로 했거든. 그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그 큰 빚을 전부 다 갚아주신다고? 어머님이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야 엄마가 농사짓던 땅들 전부 다 팔았지 뭐. 그 돈으로 갚아주시는 거고. 아유, 에라이 불효막심한 사람아. 그 땅 다 팔면 어머님 노는 어쩌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이번 일에는 엄마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실은 세 번째 사업 시작하라고 여보 몰래 뒤에서 밀어준 사람도 우리 엄마고, 이번 사업 아이템도 우리 엄마가 추천해줬던 거거든. 단골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그 아이템으로 사업 시작하면 재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했다더라.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후려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인 제가 그토록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엄마랑 몰래 짝짝꿍해서 세 번째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을 추천한 사람이 시모가 20년 단골인 무당이었고요. 그리고 그 무당은 과거 저를 남편 잡아먹을 애군덩어리 취급했던 사람이었으니 저로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솟구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업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무당말 한마디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사달을 내버렸다는 거지?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치만 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번만 그 무당말을 믿어보기로 했던 거야. 원래 무속신앙은 그런 심정으로 믿어보는 거니까. 무당말대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다가. 와, 겨우 그딴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지? 당신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해괴한 점괘를 내려줘서 우리를 파혼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넌 그런 무당말을 믿고 싶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거잖아. 다시는 그 무당 거들떠도 안 보고 이번에 생긴 빚도 엄마가 다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됐으니까 제발 방지 대책이나 약속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빚은 어머님이 10원 한 장 빠짐없이 다 갚는다니까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을 테지만 지금 이 집을 우리 부부 공동 명의에서 내 단독 명의로 돌려줘야겠어. 이 집을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님이 그 무당이랑 나랑 다시는 엮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종의 보증 차원으로 마련해준 집이잖아. 그 약속이 깨졌으니까 이 집은 당연히 내 단독 명의로 돌려주는 게 맞고, 더군다나 당신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님이 그 무당 한마디 한마디 계속 놀아나는 이상 어머님이 언제 당신을 또 부추기고 꼬드겨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이 집마저 홀라당 날려먹을지 모르니까 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고. 알았어. 당신 명의로 돌려주고 세금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못난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여보.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 하나를 남겨주었을 뿐이지. 그니까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내가 다 지켜볼 거야. 그렇게 저는 아주 단단히 엄포를 놓았고 남편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세 번째 사업 빚으로 인해 생긴 빚 전액을 시모가 농사짓는 땅을 싹 팔아서 모두 해결했고 집의 명의도 저의 단독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더욱이 남편은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녔죠. 이로써 저는 남편의 사업병으로 인한 다툼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직 하나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세 번째 사업 실패로부터 약 1년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모랑 같이 집안일로 어디를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그날 밤에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저를 향한 시모의 눈빛은 아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쓱하니 숨어버렸고요.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아니? 글쎄요. 아범한테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어서요. 내 단골 무당집에 점을 보러 다녀왔어. 그랬더니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 줄 아니? 괜히 말 돌리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아휴, 며느리 주제에 시미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하긴 이런 사람이니까 점괘가 그렇게 나오지. 그 용한 무당이 딱 잘라서 말했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이 3번씩이나 사업을 말아먹은 원흉이 역시 너라더구나.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진 저는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님은 그 무당이 대변을 가져다 놓고 된장이라고 우기면 그 대변이 정말로 된장인 줄 알고 찌개를 끓여 잡수실 분이시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감히 시애미를 놀려먹는 게냐?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사리분별이 그렇게 안 되세요? 아범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맨날 말아먹는 것 가지고 왜 저한테 덤터기를 씌우냐고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팔자가 단단히 꼬였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입은 틀어졌어도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아들 때문에 지금 제 팔자가 꼬이고 있는 겁니다. 너 자꾸 어깃장 부릴래? 심지어 이번 점괘에는 뭐까지 나왔는 줄 알아? 심지어 이번 점괘에는 우리 아들 세상 떠날 날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 우리 아들이 너랑 계속 부부로 지내다가는 너한테 수명을 빨아먹혀가지고 앞으로 315일 안에 삶아져서 객사한다더라. 지금 혹시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드님이랑 어머님이 자꾸 제 속을 썩여서 정작 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심정인데. 아유, 어른이 얘기를 하면 잠자코 듣긴 할 것이지. 너는 뭐 그렇게 너 할 말이 많니? 됐으니까 이거나 처박거라. 그렇게 외친 시모는 웬 서류 봉투를 다짜고짜 제 얼굴로 던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풀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서류를 집어든 저는 그만 픽 하고 코웃음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서류는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있는 협의이혼 서류였거든요. 도장이 찍혀있다는 건 이미 댁내 아들놈도 저랑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겠죠? 뭐? 댁내 아들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하늘이 아니라 인간 같지도 않은 놈팽이니까 하는 소리죠. 아무튼 어차피 저도 그쪽 내 집안이라면 아주 이골이 났으니까 이혼은 해드리겠습니다. 단 그냥 얌전히 곱게는 못해요. 그래, 어디 말이나 해보거라. 내가 뭘 해주면 우리 아들을 너라는 애군덩어리한테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지. 이 집이랑 집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싹 저한테 넘기면 됩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마찬가지고요. 오냐,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마. 어차피 네가 먼저 말 꺼내지 않아도 원래부터도 그럴 생각이었어. 너의 숨결이 다 있는 모든 물건들마다 너의 역병이 깃들어 있어서 단 하나라도 우리 집으로 챙겨가면
그 애군 그대로가 우리 아들을 쫓아온다는 첨계가 나왔거든. 팔아치워서 돈으로 바꾸어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대. 결국엔 애군이 내 아들을 쫓아오기는 마찬가지라는 첨계도 나왔고, 대신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입었던 옷이랑 속옷들이랑 양말은 내가 가지고 가도록 하마. 그것들을 무당한테 가져다가 불태우고 굿을 해야 너라는 애군 덩어리와의 악연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셈이라고 하니까. 군 얘기도 무당이 해준 말이죠? 당연하지. 여하간 방금 해준 얘기들을 내가 직접 각서로 써서 보장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내 각서 받자마자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대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재벌그룹 회장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첨계가 나왔으니까. 뭐 시모가 헛된 소리를 떠들거나 말거나 저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이혼 조건이었습니다. 시댁, 아니 그놈의 정신나간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통쾌해서 펄쩍 뛸 지경인데, 저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쌓인 모든 재산들과 심지어 집까지도 고스란히 저에게 다 넘겨주고 향후 절대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시모의 각서를 받아들기가 무섭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숨어있는 비겁한 겁쟁이 남편놈을 향해 외쳤죠. 도장 찍었으니까 너네 엄마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저는 아주 성공적인 협의 이혼을 성사시켰고, 전 남편 놈은 자기 명의로 된 적금 통장과 불태우면서 굿을 올릴 옷가지들만 달랑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봤자 그 자식 명의로 된 통장에는 돈이 얼마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말아먹은 인간 통장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무튼 이후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받는 절차를 끝으로 이혼이 완벽하게 성사되기까지 딱 1개월하고 보름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이 된 거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니 저는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골칫덩이들을 제대로 내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늘 저의 주변에만 행운을 베푸셨던 저희 집안 조상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직접 보살펴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이혼을 하기가 무섭게 저에게 좋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주 우연히도 김 과장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김 과장님은 전 남편의 세 번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제 남편이 위험한 계약건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날 저는 전 남편의 고집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서 김 과장이 느꼈을 억울함을 위로했고, 김 과장은 지난날의 슬픔은 이미 극복했다면서 스스로 구상 중인 사업 계획서를 저에게 마치 자랑하듯 보여주었죠. 직장인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보기에도 김 과장의 사업 계획서는 무척이나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 등 정말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된 100점짜리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다만 당시 김 과장이 안고 있던 문제는 폐업한 회사 출신이라는 업계 평판이었습니다. 그 평판 때문에 잘 준비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어지는 두 번째 기적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노후를 보낼 요량으로 구매해서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시던 전원주택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이 확정되었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딸 자식인 제가 최우선인 분들이셨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을 저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셨는데요. 마침 저는 김 과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재를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리고 기적처럼 만난 참이었고, 김 과장의 사업 계획서는 누가 봐도 최소한 실패는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된 것이었어요. 이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 김 과장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인 저라면 믿을 수 있다면서 크게 오른 땅값으로 흔쾌히 투자금을 만들어 주셨고, 저는 회사에 즉시 사표를 내고서는 김 과장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처럼 두 가지 기적이 한 곳으로 이어진 결과 저와 김 과장의 사업은 불과 5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토록 오매불망 바랬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제가 단숨에 이루어낸 것이었죠. 더욱이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대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아주 똑똑히 체감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아주 출중한 직원을 밑에 두었고, 그 직원의 충언을 잘 듣기만 하면 필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런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전 남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세 번째 기적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저를 거의 거지꼴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지한 것이었죠. 무당말만 믿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서 가져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니까 이제 와서 재결합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너무 그렇게 비꼬지 말어. 나랑 우리 엄마도 너한테 몹쓸 짓 저지른 죄값이라면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우리 집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다고. 왜? 너 또 사업하겠다고 설치다가 결국엔 본가 재산까지 싹 말아먹었니? 사업은 시작도 못 해봤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시골 본가로 들어가던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집이 말 그대로 진짜 무너져 버렸으니까. 참으로 꼴 좋게 됐더라고요. 우선 전시댁의 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집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이혼 절차를 마친 전 남편이 시골에 있는 본가로 되돌아가서 잠들던 바로 그날, 그 동네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엄청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났다고 해요. 꼴좋게도 전시댁은 산 바로 밑에 있던 주택이었던 바람에 집 자체가 산사태에 휩쓸려 무너지고 매몰되어 버렸죠. 심지어 이어지는 전 남편의 말을 듣자 하니 집이 무너진 건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엄마가 덜컥 겁이 났는지 그 무당한테서 또 점괘를 받아오더라고. 그 무당이 이번엔 또 뭐라고 했는데? 액땜한 거라더라.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액땜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면서. 애군덩어리 전처랑 이혼도 했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면서 액땜까지 했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세워서 살면 가문이 대대손손 번창할 거랬어. 그래서 엄마랑 나랑 둘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포크레인이 땅을 파다가 고려청재가 떡하니 나와버렸지 뭐야. 물론 그 또한 참으로 꼴좋게 된 일이었습니다. 새집 건축 공사 도중 유물이 발견될 경우 법적으로 공사가 즉시 중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시댁의 공사는 중단된 채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시댁의 집터가 고려시대에 청자를 만드는 가마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버린 꼴이네. 유적지로 판정된 이상 앞으로도 계속 발굴 작업은 이어질 거고 그 어마어마한 발굴 조사 비용은 땅 주인이 전부 내야 하니까. 아휴, 내 말이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나랑 우리 엄마의 손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우린 이미 전 자산을 다 날렸고 대출금이랑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보상금으로는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 월세 보증금도 못 낼 정도로 턱없이 작거든. 그래서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니?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까지?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나랑 우리 엄마는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으니까 이쯤에서 당신이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반성은 무슨 반성? 정말 반성했으면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아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다른 무당한테 점괘를 받아왔거든. 근데 그 점괘가 단골 무당이랑은 완전히 반대더라. 불행이랑 애군의 덩어리는 당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였어. 우리가 같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처가댁 조상님들께서 비춰주시는 길성 덕분에 그나마 내가 사람 구실 흉내라도 내면서 목숨줄이나마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거지. 당신의 길성 아니었다면 첫 번째 사업이 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을 거고, 심지어 그 충격으로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도 남았을 거래. 그런 당신을 내쳐버렸으니까 그 죗값을 받아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던 거고. 아무튼 자기야,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재결합해서 나랑 우리 집안에 다시 한 번만 기운을 비춰줘. 패가망신한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줘. 그런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너무나도 열불이 뻗치는 심정이었습니다. 애군덩어리 취급하면서 이혼시킬 때는 언제고,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나서야 반성한답시고 재결합이나 하자면서 들이대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건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억한 심정을 굳이 큰 목소리를 내가면서 그 인간에게 퍼붓지 않았습니다. 마침 도착한 저의 네 번째 기적 덕분이었죠. 저는 그 네 번째 기적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침 잘 왔어. 이렇게 마주친 김에 저 인간이랑 인사라도 해. 저 인간이 누구냐면 날 애군덩어리 취급했던 전 남편이라는 작자거든. 그러자 저의 네 번째 기적은 전 남편이라는 작자를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만 어쨌거나 제 소개는 제대로 드려야겠네요. 지금 같은 불상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쪽은 대체 누구길래 저를 그토록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조만간 이 여인과 결혼식을 올릴 약혼자입니다.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오랜 인연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벌어졌던 네 번째 기적은 바로 아주 행복한 재혼이었습니다. 저와 약혼남의 인연이 더더욱 놀라운 건 우리의 인연은 저희 집안 조상님들께서 저와 약혼남 모두에게 길성을 비추어 주신 결과였죠. 그 약혼남은 제가 이사를 가던 날 제 손에 사탕을 한 주먹 쥐어주셨던 건너집 할아버지의 손자였거든요. 림프종이라는 어린이 암 때문에 생사를 오가던 도중에 제가 조상님들 제사상에 사탕을 올리면서 할아버지의 손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던 덕분에 기적처럼 완치되었던 바로 그 손자 녀석 말입니다. 그런 저희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처음 재회하게 된 계기 또한 조상님들께서 저에게 길성을 비추어 주셨던 덕분이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제가 불과 5년 만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을 무렵, 저는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차원으로 문중 어르신들을 모두 대학병원으로 모셔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던 그 녀석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녀석과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처럼 조상님들의 길성 덕분에 저와 백년가약을 맺게 된 약혼자는 저를 대신해서 전남편이라는 인간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좀 현실을 자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 결과가 지금 당신 꼬라지고,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 결과가 바로 저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귀인인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더는 추태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내 손에 아주 호되게 쫓겨나는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도무지 현실 파악이 안 되는지 흐리멍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 인간을 향해 마지막 쐐기의 말을 날렸죠. 그러게, 나라는 귀인이 옆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니놈 팔자는 니놈 스스로 말아먹은 꼴이고, 무당말만 믿고 자식 팔자 망쳐놓은 니놈 엄마라는 작자야말로 진정한 애군덩어리니까. 얌전히 보내줄 때 조용히 돌아가서 평생 니놈 엄마라는 작자나 원망하면서 살아. 바로 그 말에 전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로 오열하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뒷모습으로 마치 주랭랑치듯이 떠나갔죠. 제가 전 남편의 모습을 직접 마주한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지인들 통해서 건너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전 시모는 얼마 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터에서 고려 청자가 처음 발견되던 당시에 그 일을 덮어두기 위해서 진기한 유물인 고려 청자를 부수려고 했고, 나아가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또한 은폐하려고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나 뭐라나. 한편 전 남편은 엄마 때문에 자기 팔자가 망가졌다면서 교도소에 면회 한 번을 가지 않은 채로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아주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약혼남과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잘 낳고 무척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하나 봐요. 지난날 건너집 할아버지께서 낯선 동네로 이사온 어린 저에게 사탕을 한 주먹 쥐어주며 환영해 주셨던 덕분에 그 집 손주가 복을 받아서 어린이 암도 이겨내고 장차 저와 부부의 인연까지 맺어 온갖 행복을 모두 누리면서 살게 되었지만, 반면에 저를 애군덩어리 취급했던 전시모와 전 남편은 패가망신을 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